이정훈 작가의 산문집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서툴고 좀 불완전한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을 한번 보죠. 저자는 이 책이 완벽한 체계를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불완전한 조각들의 모음이라고 말해요. 슬라이드에 나온 문장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막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이런 소소하고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니까요. 젊은 시절에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이죠. 이 질문 밑에는 사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마치 정해진 정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결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관점이 옮겨간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서툰 위로. 이게 때로는 왜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자가 네 번째 임용고시에 떨어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를 냉장고에 한 열흘쯤 방치된 찬밥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먹자니 말라 비틀어졌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존재라고. 이 슬라이드 속 이미지처럼 정말 그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그때 저자는 섣부른 조언 같은 거 말고 그냥 친구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위로라는 게 무슨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주거나 그럴듯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보다 그냥 옆에서 조용히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위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10년 뒤에 그 친구는 학원 강사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의 아빠가 됐어요. 자기 삶의 균형을 찾은 거죠. 이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모든 게 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날 밤으로부터 시간은 정말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완벽한 조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곁을 지켜준 그 서툰 위로와 시간의 힘 덕분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또 이만큼 멀리까지 흘러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강변에서 있었던 어떤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외로움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한강변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분은 평생을 조선소에서 배만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는 배를 타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평생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 사진에조차 자기 모습이 없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죠. 어딘가 삶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저자가 고기 좀 잡으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요. 낚시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왔다 가는 거지. 그래야 내일 또 올 이유가 생기잖아. 그분한테 강변에 오는 건 취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텅 비어버린 하루를 어떻게든 채우고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이었던 거죠. 아, 정말 가슴을 탁 치는 말 아닌가요? 다음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작가가 아주 깊이 고찰하게 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이란 게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자는 다른 아빠들처럼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당황했었대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이를 갖는 걸 이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마치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것처럼 무언가를 소유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은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찾아옵니다. 그 한마디에 저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깨달았다고 해요. 소유가 권리라면 존재는 책임이라는 걸요. 소유는 가볍지만 존재는 무겁잖아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하나의 독립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아주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짜 어른이라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어른을 만드는 건 아이였던 거죠.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어른이 된 시점이었던 겁니다. 다른 존재를 책임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실로 멋지게 꾸며주는 존재와 인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전 저자는 동해의 어느 해안절벽에서 우연히 해당화 한 송이를 보게 됩니다. 그 척박한 바위틈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품게 된 거죠. 세상의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주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몇 년 뒤 새벽 온라인 강의에서 찾게 됩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학생들, 그 분주한 아침 시간에도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가려는 그 치열한 얼굴들을 보면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연대감과 공명을 느꼈다고 해요. 그들의 불안이 곧 자신의 불안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해당화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그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화면에 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또박또박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작은 행동이 가져온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대요.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선명해지고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보고 정면으로 바라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당화가 그저 해당화인 것처럼 당신은 오직 당신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불완전하고 서투르고 흔들릴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아주 강력한 긍정이죠.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 부디 꿋꿋하게 살아갑시다.